너는 앞에 나서지 말거라. 손님들 눈에 띄면 서로 불편하니까. 고졸 사위를 늘 하인처럼 대하던 장모. 사위가 아니라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는 그림자처럼 대했죠. 손님들 앞에서는 가족이라 부르지도 않았고 좋은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10년 동안 말없이 참아온 사위 이현우. 그런데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에게 모든 시선이 꽂혔습니다. 재벌가 자선음악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가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운그룹 본가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택 앞 낀 진입로에는 벤츠며 BMW며 외형만 봐도 알만한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는 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차량 유도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작업복 차림이었죠. 바로 성운그룹 사위 이현우였습니다. 저쪽으로 천천히 후진하시면 됩니다. 현우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손님들을 안내했어요. 차에서 내린 귀부인 한 분이 현우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저택 안에서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장모 해숙이 웃음을 머금고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어서 오세요. 박 여사라는 귀부인이 현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해숙 씨, 저 젊은이는 누구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러자 해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스르르 사라졌어요. 마치 더러운 걸 봐버린 사람처럼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죠. 하지만 금방 다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예요? 우리 집 잡일 좀 도와주는 애예요. 요즘 큰 행사가 있어서 임시로 쓰는 거랍니다. 현우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유도봉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고개는 더 깊이 숙였죠. 박 여사는 아, 그렇구나 하며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박 여사의 팔짱을 끼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다시 차량 유도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들이 모두 도착하자 현우는 주차장 한쪽에 유도봉을 세워두고 저택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현우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한쪽 구석, 식탁도 아닌 조리대 옆 의자에 현우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식은 밥 한 공기, 파김치 몇 조각, 어제 먹다 남은 듯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어요. 거실에서는 이 갈비찜 정말 일품이네요. 하는 손님들의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식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하지만 템포가 들쭉날쭉했어요. 왼손 반주는 박자를 놓치고 오른손 선율은 감정 없이 건조하기만 했죠. 현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입속에 밥알을 씹는 것도 잊은 채 그 소리에 집중했어요. 저 템포로는 안 되는데. 3소절 뒤에 페달을 늦게 밟았어. 현우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조리대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르듯이요. 그때였어요. 현우야. 해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까지 날아왔습니다. 현우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거실로 나가자 해숙이 턱으로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김 회장님 구두에 먼지 좀 털어드리게. 김 회장이라는 노신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현우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손수건을 꺼내 김 회장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손님들의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젊은이가 성운그룹 사위라며? 맞아. 고졸 출신이래. 어쩌다 재벌집 딸이랑. 쯧쯧. 신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저렇게 부려먹나 봐.
현우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어요.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죠. 김 회장은 현우를 내려다보지도 않은 채 옆 사람과 주식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현우가 일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해숙이 또 불렀어요. 현우야, 손님들 차 좀 따라드리게.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찻주전자를 들고 나와 손님들 잔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어요. 그러다 피아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거기엔 처남 민준이 앉아 있었죠. 28살의 민준은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현우가 민준 옆을 지나가려는데 민준이 갑자기 손을 멈추고 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아, 현우가 걸음을 멈췄어요. 내일 공연 리허설 있잖아. 악보 가방 들고 따라와. 예.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알았어?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준은 다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찻주전자를 든 채 그 자리를 벗어났죠. 복도로 나오니 창문 너머로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잠시 그곳에 서서 숨을 고르려 했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였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자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서윤, 현우의 아내였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듯 했죠. 하지만 서윤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과 마주친 것처럼요. 그리고 그대로 현우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찻주전자가 미세하게 떨렸죠. 해가 완전히 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뒷마당 구석진 곳에 혼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입에서 나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현우는 담배를 든 손이 아닌 다른 손을 허공에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손가락들이 정확한 리듬으로 허공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요. 눈을 감으니 귓속에서 선율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아까 민준이 엉망으로 쳤던 그 곡이었어요. 현우의 손가락은 민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확하고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우 씨,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화들짝 놀라 손을 내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윤이 서 있었죠. 어둠 속에서 서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어요. 내일 민준이 리허설 있다면서요. 잘 다녀와요. 예.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우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현우는 담배를 입에 물고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죠. 저택 거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내일 리허설 때 매형 꼭 데리고 와. 악보나 들고 서 있으라고 해. 알았어. 서윤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았어요. 꺼진 담배를 내려다보는 현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현우는 민준의 악보 가방과 생수통을 양손에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명품 선글라스를 쓴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따각따각 울렸죠. 차 열어. 현우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민준은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앉았습니다. 현우는 짐을 트렁크에 실은 뒤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민준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리허설장에서 쓸데없는 말하지 마. 그냥 악보나 들고 서 있어.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현우의 대답은 차분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민준의 얼굴은 긴장한 듯 굳어 있었죠. 손가락을 계속 까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리허설장까지는 30분이 걸렸어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지하 리허설실, 천장이 높고 벽면이 온통 방음재로 덮인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한가운데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 들어서자 스태프 몇 명이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 선생님 오셨습니까? 민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고개만 까딱했어요. 현우는 악보 가방을 조심스럽게 피아노 옆 보면대에 올려놓고 한쪽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민준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을 풀듯 몇 번 건반을 두드렸죠. 오늘은 3악장 카덴차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겠습니다. 민준이 악보를 펼쳤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카덴차 부분, 오케스트라 없이 피아니스트 혼자 연주하는 고난도 구간에 들어서자 민준의 손가락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템포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박자가 어긋났어요. 쨍그랑 불협화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손을 멈추고 건반을 내려쳤어요. 아, 진짜.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민준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또 막혔어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그 부분은 왼손 페달링을 조금만 늦추시면. 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닥쳐. 리허설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 현우에게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고졸 주제에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뭘 안다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민준이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현우의 손등을 내리쳤어요. 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현우의 손등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숙인 채였죠.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운 거 없는 놈이 만지니까 소리가 천박해지잖아. 민준은 악보판을 피아노 위에 던지고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민준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연습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엔 더 심하게 망쳤습니다. 손가락이 꼬여 전혀 다른 음을 눌렀어요. 제기랄. 민준이 건반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웅웅 울리는 불협화음이 리허설실을 채웠어요. 스태프들은 숨죽이고 서 있었고 현우는 여전히 구석에서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등에서 따끔거림이 느껴졌어요. 민준이 연습을 멈추고 현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봐. 현우가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이 의자에 앉은 채 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어제 조율한 거 맞지? 예. 이 피아노 소리 좀 들어봐. 완전 엉망이잖아. 내가 제대로 조율을 못 해놔서 내 손이 꼬이는 거야. 현우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했죠. 하지만 곧 다물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 앞에 바짝 섰어요. 두 사람의 키는 비슷했지만 민준의 기세가 현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손 내밀어. 현우가 손을 내밀자 민준이 현우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렸어요. 그리고 현우의 손을 밟아버렸습니다. 현우는 이를 악문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저 참고 또 참았죠. 민준이 힘을 더 주자 뼈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어요. 구두바닥에 찍혀 찢어진 손등과 손가락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다음부턴 제대로 조율해. 알았어? 민준이 발을 떼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피 묻은 손을 주먹으로 쥐었어요. 스태프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리허설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우아한 슈트를 입은 서윤이 안으로 들어서다가 현우의 손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에게 다가가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민준아, 연습은 잘 되고 있어? 누나, 왜 왔어? 엄마가 점심 챙겨 먹으라고 도시락 보내셨어. 서윤이 보온 가방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받아들고는 다시 악보를 들여다봤어요. 서윤이 현우 쪽을 힐끗 봤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 씨, 괜찮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불렀거든요. 누나, 이거 악보 좀 봐줘. 이 부분 표기가 이상한데. 서윤이 재빨리 민준에게로 갔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리허설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현우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찬물이 상처난 손등을 적셨습니다. 물이 붉게 물들어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따끔거림이 더 심해졌지만 현우는 계속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죠. 현우가 물을 잠그고 휴지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리허설실로 돌아가는데 안에서 혜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가 와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연습 잘하고 있니? 엄마, 근데 오늘 피아노 조율이 이상해.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숙의 시선이 현우에게 꽂혔습니다. 현우, 이리 와보게. 현우가 다가가자 혜숙이 말했어요. 민준이가 피아노 상태가 안 좋다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조율은 정확하게. 혜숙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뺨을 갈겼어요. 짝! 날카로운 소리가 리허설실에 울렸습니다. 현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뺨이 화끈거렸죠. 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가 실수한 거 맞잖아. 민준이한테 제대로 사과해. 현우의 주먹이 주머니 속에서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민준 쪽으로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민준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보를 넘기며 중얼거렸죠. 진짜 쓸모없네. 혜숙이 현우를 향해 손을 휘저었어요. 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현우가 리허설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안에서 민준의 피아노 소리가 다시 시작됐어요.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현우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봤습니다. 손등의 상처에서 피가 아직도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죠. 그날 밤 현우는 성운그룹 저택 2층 끝방, 자신에게 할당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책장 하나와 낡은 책상, 그리고 딱딱한 침대가 전부였죠. 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음악 잡지 한 권이 나왔어요.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잡지를 펼치자 10년 전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어요. 피아노 신동 이현우, 오스트리아 유학 확정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죠. 기사 옆엔 15살 소년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현우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마치 10년 전 그날 밤처럼요. 10년 전 현우는 전국 콩쿠르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차지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천재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명문 음대에서는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안하며 입학 제의를 보냈고 현우는 꿈에 그리던 유학 비자까지 받아둔 상태였죠. 현우의 아버지는 작은 금형 공장에서 평생 기름때를 묻혀가며 아들의 피아노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흉터라도 생길까봐 본인은 장갑도 없이 일하면서도 아들에게는 귀한 연주자용 보험까지 들어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어요. 아버지는 유학 가는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작지만 소중한 피아노 한 대를 선물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장에서 노후화된 프레스 기계를 점검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오작동으로 기계에 몸이 끼이는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현우는 학원에서 연습하던 중 급히 전화를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피아노 뚜껑도 덮지 않은 채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현우는 피범벅이 된 아버지의 작업복을 보았습니다. 간호사가 비닐봉지에 담아놓은 그 옷에서 기름과 피 냄새가 섞여났어요. 현우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당장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응급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필요할 듯 하네요. 우선 수술은 해야 하니까 보호자분은 최대한 빨리 마련해 보세요. 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8천만 원도 현우네 집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하지만 더 기막힌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장이 병원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현우를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야, 이 학생, 내 아비가 부주의해서 수억 원짜리 정밀 수입 기계를 박살냈어. 기계 수리비 3억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수술비는커녕 내 아비를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을 거야. 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거든요. 산재 처리는커녕 치료비 지급도 거부당한 채 현우는 막막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8천에 기계 수리비 3억까지 도합 3억 8천이라는 돈이 당장 필요했어요. 유학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전세금도 빼냈어요. 아버지가 사준 피아노까지 급하게 중고 매장에 내다 팔았죠. 가게 주인이 이런 좋은 피아노를 왜 파냐고 물었지만 현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합쳐봐야 5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3억 8천이라는 거금 앞에 20살 청년 현우는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아노 수리점에서 혼자 고장난 피아노를 고치고 있었어요. 손에 기름이 묻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했거든요. 수리하던 피아노가 어느 정도 고쳐지자 현우는 한 손으로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어요.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현우의 손길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우가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서 있었죠. 우산도 없이 멍하니 서서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영업 끝났는데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방금 그 곡,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현우는 여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양손을 모두 사용했죠. 낡은 피아노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마치 비 내리는 밤의 쓸쓸함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 음대생인데요. 졸업 연주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손이 떨려서 연주를 못하겠어요. 악보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연주하세요? 현우가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악보를 보지 말고 마음을 먼저 느껴보세요. 음표는 그냥 기호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감정이죠.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현우는 그날 밤 서윤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에게 음악이 뭔지 알려줬습니다. 악보를 넘어선 감정, 기교를 넘어선 진심을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밤마다 그녀를 가르쳤어요. 서윤의 졸업 연주의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객석 맨 뒤편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서윤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율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관객들은 숨죽이고 들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윤은 최우수 졸업생으로 뽑혔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서윤이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현우를 찾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우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어요. 며칠 뒤 서윤이 피아노 수리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이현우입니다. 전 서윤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서윤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의 손은 따뜻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음악 얘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둘 사이엔 음악 이상의 무언가가 생겨났죠. 서윤은 현우의 순수한 재능에 반했고 현우는 서윤의 따뜻함에 이끌렸어요. 어느 날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우 씨, 사실 저희 집이 좀 특별해요. 특별하다니요? 아버지가 성운그룹 회장이세요. 현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성운그룹,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죠. 서윤이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설득할게요. 현우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현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병원비와 기계 수리비조차 마련 못한 처지였거든요. 그런 자신이 재벌 총수의 딸과 결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다음 날 현우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악화됐다는 거였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죠. 현우는 병원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현우를 불렀습니다. 이현우군? 현우가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위압감 있는 인상이었죠. 저는 성운그룹 회장입니다. 우리 딸 서윤이를 통해 자네 얘기 많이 들었네. 현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자네 아버지 수술비와 기계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합쳐서 4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예, 내가 대주지.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조건이 있네. 내일 이 주소로 오게. 계약서를 준비해 놓겠네.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현우는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번지는 한남동 주소였죠. 회장은 이미 현우의 콩쿠르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확신했습니다. 저놈의 천재성만 있으면 내 무능한 아들 민준이를 거장으로 만들 수 있겠군. 회장에게 현우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을 빛내줄 가장 값싸고 확실한 부품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성운그룹 회장 집무실에 섰습니다. 회장이 서류 2장을 현우 앞에 내밀었어요. 첫째, 민준이에게 개인 레슨과 연주 해석 자문을 해줄 것. 민준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자네 같은 천재의 조언이 있으면 더 빛날 수 있네. 둘째, 대외적으로는 고졸 출신 운전기사 겸 비서로 지낼 것. 자네가 음악계에 나서면 민준이 입지가 좁아지니까 말일세.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덧붙였어요. 민준이는 우리 집안의 얼굴이네. 자네가 뒤에서 도와주면 되네. 그 대가로 아버지 수술비와 기계 수리비, 그리고 서윤이와의 결혼 모두 주겠네.
현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결국 본인은 일체의 음악 활동을 포기하며 라는 문장 아래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렇게 현우와 서윤은 결혼했죠. 하지만 서윤이 말했던 편하게 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10년 전 신문 스크랩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손등의 상처를 바라봤어요. 핏자국이 마른 채 남아 있었죠. 아버지, 제가 잘한 건가요? 현우의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작게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창밖에선 여전히 빗소리만 들려왔죠.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 본가는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운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한 오스트리아 우호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문화부 장관과 주요 기업인들, 그리고 오스트리아 대사가 참석하는 큰 행사였죠. 재단의 위신이 걸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새벽부터 민준의 연주복을 다리미로 다렸어요.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진 연미복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구두까지 광을 내놓았습니다. 아침 8시 민준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민준아, 긴장하지 마. 내가 못할 리 없잖니. 혜숙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엄마, 사막장 카덴차 부분이 계속 안 풀려. 괜찮아. 리허설 때도 잘했잖아. 혜숙의 말과 달리 리허설은 엉망이었습니다. 현우는 부엌 한쪽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주는 리허설 때도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계속 같은 부분에서 막혔었죠. 오전 10시 일행은 예술의 전당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우는 운전대를 잡았고 뒷좌석엔 민준과 혜숙이 앉아 있었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민준이 계속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르듯이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도착하자 경호원들과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민준 씨, 오늘 연주 자신 있으시죠? 세계적인 거장과의 협연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민준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우는 트렁크에서 민준의 악보 가방과 개인 물품을 꺼냈어요. 기자들은 현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 나르는 사람 정도로만 봤죠. 대기실로 들어가자 이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은발의 노신사가 악보를 보고 있었어요. 빈 피라모닉의 거장 지휘자였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죠. 마에스트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휘자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늘고 준비는 충분히 했겠죠? 물론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지휘자는 더 이상 말없이 다시 악보로 시선을 돌렸어요. 현우는 구석에 악보 가방을 내려놓고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건네려는데 민준이 현우를 끌어당겼어요. 야, 사막장 악보 다시 확인해봐. 현우가 가방에서 악보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민준에게 보여줬죠. 민준은 악보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사막장 카덴차는 템포를 조금 늦춰서. 닥쳐.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붉어진 채 현우를 노려봤죠. 내가 알아서 해. 넌 그냥 피아노 줄이나 만지고 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악보를 집어 던지듯 현우에게 돌려줬어요. 악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악보를 주었죠.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숙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서윤도 함께였습니다.
해숙이 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죠. 민준아, 긴장 풀어. 엄마가 여기 있잖니. 엄마, 나 진짜 떨려. 괜찮아. 넌 천재야. 못할 리 없어. 해숙이 현우를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서윤이한테 악보 문제라고 해. 알았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오후 1시 공연장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 VIP석에는 장관 내외가 자리했고 재벌 총수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2층 발코니석까지 만석이었죠. 무대 위에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무대 뒤 어두운 곳에서 피아노 줄을 만지며 서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줄을 톡톡 튕겨보며 음을 확인했죠. 완벽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지휘자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이어서 민준이 등장했어요. 연미복을 입은 민준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죠.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봉이 내려왔어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웅장한 서주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죠. 민준이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을 눌렀어요. 1악장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민준의 연주는 무난했죠. 오케스트라와의 호흡도 맞았습니다. 현우는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악장이 끝나고 2악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느린 템포의 서정적인 악장이었어요. 민준은 땀을 흘리며 연주했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2악장도 무사히 끝났어요. 그리고 3악장, 문제의 악장이 시작됐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힘차게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민준도 따라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놀림이 빨라지더니 박자가 엇나가기 시작했죠. 지휘자가 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은 악보를 보지도 못하고 건반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덴차 구간, 오케스트라가 멈추고 피아니스트 혼자 연주하는 부분이었어요. 관객 3,000명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망설였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네 번째 음에서 손가락이 꼬였습니다. 땡! 불협화음이 울렸어요. 객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다시 시도했죠. 하지만 똑같은 곳에서 또 틀렸습니다. 민준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턱시도 깃이 땀으로 젖어들었죠. 세 번째 시도, 또 실패했습니다. 지휘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객석에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민준의 손이 건반 위에서 멈췄어요. 완전히 얼어붙은 거였습니다. 공연장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3,000명이 숨소리 하나 없이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건반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무대 뒤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였어요. 민준이 마이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악보 담당자가 악보를 잘못 준비해서. 객석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객석 한쪽을 가리켰어요. 서윤이 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재단 실무를 맡았는데 악보 체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연습한 악보와 다른 버전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해숙이 서윤의 팔을 꽉 잡았죠.
무대 뒤에서 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어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당황한 그녀의 얼굴이 보였죠. 현우는 조율사 작업복의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작업복이 벗겨졌어요. 안에 입고 있던 깔끔한 셔츠가 드러났습니다. 현우가 무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더는 못 참겠어. 현우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조명을 향해 걸어갔어요. 현우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객석에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서윤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관객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무대 위에 민주는 마이크를 든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VIP석에 앉아있던 혜숙이 서윤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미소를 유지한 채 이를 악물고 속삭였어요. 웃어. 일단 웃고 있어.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서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는. 악보는 민준이가 직접.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대사 부인이 서윤을 힐끗 보며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죠. 서윤은 고개를 떨구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지휘자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주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아노를 바라보며 입술만 발싹거렸죠. 객석 3,000명의 시선이 무대 위 한 청년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대 왼쪽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죠.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자, 바로 현우였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조율사 아닌가? 아까 무대 뒤에서 봤는데. 무대에 왜 올라와? 현우는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현우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입이 벌어졌죠. 혜숙이 객석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옆에 있던 회장이 혜숙의 손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지휘자가 현우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지휘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민준 옆으로 다가갔죠. 민준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비켜주세요. 민준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현우의 눈빛을 마주하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현우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를 향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 모든 소음을 무시한 채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죠. 지휘자가 현우를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휘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지휘봉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현우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건반을 눌렀죠. 딩! 맑은 음 하나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현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덴차 부분, 민준이 3번이나 실패했던 그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연주는 달랐습니다. 손가락은 정확했고 터치는 부드러웠죠. 음들이 하나하나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피아노가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이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대를 응시했죠. 오스트리아 대사는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현우의 연주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질주했어요. 빠르고 격렬한 터치, 하지만 그 안에는 절제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 참아왔던 한이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현우의 손등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비었어요.
리허설 때 민준에게 맞아 생긴 상처가 다시 터진 거였습니다. 격렬한 연주 탓에 딱지가 벗겨진 거죠. 피 한 방울이 하얀 건반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붉은 점이 건반을 물들였어요.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고 피는 계속 떨어졌죠. 하얀 건반이 점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지휘자의 손이 떨렸어요. 지휘봉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죠.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향해 지휘봉을 흔들었습니다. 단원들이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현우의 손놀림과 지휘자의 지휘봉이 완벽한 호흡을 맞췄어요. 관객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한 남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옆자리 여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층 발코니석의 한 학생은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있었죠. 현우의 연주가 마지막 악절로 접어들었습니다. 템포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격렬했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고요하고 깊은 여운을 남기기 시작했죠. 현우의 손가락이 마지막 화음을 눌렀습니다. 땅! 피아노의 마지막 음이 콘서트홀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천천히 사라지며 정적이 찾아왔어요. 현우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 묻은 손이 무릎 위에 내려왔죠. 3초간의 침묵,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3,000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죠. 박수 소리가 천장을 흔들었어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내리고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지휘자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60년 경력의 세계적 거장이 한 청년에게 고개를 숙인 거였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지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지휘자가 현우의 손을 잡으려다 피 묻은 손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손을 꼭 잡았죠. 당신의 연주는 제가 60년간 들어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객석의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브라보를 외치기 시작했죠. 현우는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현우의 시선이 VIP석으로 향했어요. 서윤이 보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 앉은 해숙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쥔 채 무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민주는 무대 구석에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죠. 현우는 다시 한번 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 뒤로 걸어갔어요. 박수 소리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현우가 무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조명이 서서히 밝아졌어요. 객석에선 기자들이 서로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특종이었거든요. 성운그룹 사위, 세기의 연주, 무명 조율사의 반전, 민준 대필 의혹 같은 헤드라인이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죠. VIP석에서 해숙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장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해숙 여사 축하합니다.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저 연주자는 성운그룹 소속입니까? 해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대신 입을 열었죠. 예, 저희 사위입니다. 아, 사위분이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은 억지로 웃으며 그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무대 뒤 대기실, 현우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붉은 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어요.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계속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현우는 휴지로 손을 감싸 쥐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연주한 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우는 문을 잠그고 몸을 돌렸습니다.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죠. 해숙과 회장, 그리고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해숙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회장은 무표정했지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뒤에 서 있었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세.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 묻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회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끝 작은 응접실로 향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응접실 문이 닫히자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서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해숙이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주는 문 옆에 서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수표를 한 장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현우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100억일세.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 일은 민준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자네가 급히 대신 연주한 걸로 하세. 그리고 이 돈 받고 조용히 외국으로 떠나게. 현우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죠. 자네도 알지 않나? 오늘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민준이 인생은 끝장나고 성운재단은 망신당하고 서윤이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야. 해숙이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현우에게 다가오며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내 아버지 요양원비 누가 대주는 줄 알아? 우리가 매달 500만 원씩 내고 있잖아. 그것도 생각해봐. 현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해숙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서윤이 생각은 안 해? 내 아내야. 오늘 일로 서윤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봐봐. 현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현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매형,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매형한테 너무 심하게 했죠. 손도 밟고 때리기도 하고 다 제 잘못이에요. 민준의 손이 현우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현우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죠. 매형, 이번 한 번만요. 제발요. 저 아직 28이에요. 인생 다시 시작할 수도 없어요. 매형은 실력 있으니까 어디 가서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회장이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우 앞으로 내밀었어요. 현우, 이게 마지막 제안일세. 이 돈이면 자네 아버지 평생 편하게 모실 수 있어. 외국 가서 음악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고 새 인생 살 수 있다고. 현우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수표를 집어들었어요.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해숙도 긴장을 풀며 숨을 내쉬었죠. 민주는 현우를 올려다보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현우가 수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았어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현우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죠. 회장님, 그래, 현우. 10년 전에도 이러셨죠. 회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현우가 수표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10년 전에도 돈으로 저를 사셨죠. 아버지 수술비 준다고, 서윤이랑 결혼시켜준다고. 그래서 제 인생을 통째로 팔았어요. 현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표가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익.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응접실에 울렸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해숙이 입을 벌렸죠. 회장님이 산 건 제 실력이 아니라 제 침묵이었죠? 현우가 수표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현우 손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바닥에 흩날리며 떨어졌죠.
이제 그 침묵 안 팔겠습니다. 회장이 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현우가 그 손을 뿌리쳤죠.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미친놈이. 현우는 회장을 지나쳐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해숙이 앞을 막아섰어요. 현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비켜주세요. 안 돼. 넌 한 발짝도 못 나가. 현우가 해숙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단호했어요. 해숙이 뒤로 물러섰죠. 현우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현우. 회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현우가 돌아봤습니다. 자네 아버지 요양원비 당장 끊을 거야. 그리고 서윤이도 각오해야 할 거야. 현우의 턱이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해숙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넌 이제 끝이야. 끝이라고. 현우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대기실을 지나 무대 쪽으로 향했죠. 무대 뒤편에선 아직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려고 대기하고 현우가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객석엔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정리 중이던 스태프들이 현우를 보고 멈칫했죠. 현우는 무대 중앙에 놓인 마이크 스탠드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스피커에서 잡음이 났습니다. 객석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현우를 쳐다봤어요. 기자들이 재빨리 카메라를 들었죠. 여러분, 현우의 목소리가 콘서트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무대를 바라봤어요.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성운그룹 막내 사위 이현우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눈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똑바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방금 무대에 섰던 민준 씨의 지난 10년 콩쿠르 입상곡들. 현우가 잠시 말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모두 제가 해석하고 연습 가이드를 써준 곡들입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10년간 제 해석을 그대로 따라 연주했고 그것으로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현우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검은색 메모리였습니다. 이 안에 10년치 잡힐 악보 해석본이 모두 날짜와 제 서명이 모두 있죠.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과 회장이 무대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더 빨랐습니다. 무대 아래로 뛰어내렸죠. 기자들이 현우를 에워쌌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현우를 향했어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죠. 이현우 씨, 10년간 왜 침묵하셨습니까? 민준 씨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성운그룹에서 보상은 받으셨나요? 현우는 않았습니다. 기자들을 지나쳐 출구로 향했어요. 무대 위에선 해숙이 난간을 붙잡고 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준이 무대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민준은 반응하지 않았죠. 현우가 콘서트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기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어요. 현우는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차 키를 꺼냈어요. 하지만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차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어요. 현우는 피 묻은 손을 펼쳐봤습니다. 상처는 아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따끔거렸죠. 현우는 그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어요. 운전석에 앉고 백미러를 통해 콘서트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고 백미러 속 콘서트홀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회장이었습니다. 현우는 받지 않았죠. 전화가 끊기고 다시 울렸어요. 또 회장이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는 동안 옆 차선의 택시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예술이전당에서 열린 한 오스트리아 수교기념 음악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현우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한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강물 흐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현우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알림이 쏟아져 나왔어요.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메시지 82개. 대부분 회장과 해숙, 그리고 서윤이었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쓸어내려 메시지들을 훑어봤어요. 서윤의 메시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마지막 메시지는 1시간 전이었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놓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한강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불빛이 수면에 반사돼 흔들리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다가왔죠. 여보, 서윤이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이 현우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휴대폰 위치 추적해서 찾았어?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현우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나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우가 처음으로 서윤을 돌아봤어요. 서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윤 씨, 저 이제 갑니다. 뭐? 성운가를 떠날 거예요. 더는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서윤의 손이 현우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나도 같이 가자. 아니요. 현우가 서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서윤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어요. 당신은 거기 남아 계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보. 서윤이 현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편이 되어줬어야 하는데. 나는 겁쟁이였어. 현우는 서윤을 지나쳐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이 뒤따라오며 현우의 등을 붙잡았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이제 당신 편에 설게. 현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결혼하면 당신도 편하게 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서윤의 손이 현우의 옷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현우가 차 문을 열었어요. 서윤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의 곁에 있으면 내 안의 음악이 죽어간다는 걸.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더 이상 죽일 수는 없습니다. 현우가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엔진이 걸렸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선 채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 본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성운그룹 민준 씨의 대필 연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음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지난 10년간 사위인 이현우 씨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 연주해 온 것으로 해숙이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TV가 꺼졌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회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면 톱기사였죠. 성운그룹 사위, 10년 침묵 깨고 진실 폭로. 회장이 신문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해숙이 회장 옆에 앉았어요.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준이는 벌써 SNS에서 날리고 재단 이사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치는데 조용히 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해숙이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홍보실장 나야. 지금 당장 기자회견 준비해. 오늘 오후 2시. 전화를 끊고 회장이 계단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젯밤부터 민준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현우의 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방이었어요. 책상과 침대, 그리고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서윤은 현우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음악 잡지와 악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냈죠. 가장 아래에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서윤은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죠. A4 용지에 피아노 건반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건반 36개, 흰색 건반 52개, 총 88개의 건반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 종이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서윤이 종이를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건반마다 움푹 파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만 번을 눌러서 종이가 뚫릴 듯 해진 흔적들이었죠. 특히 가운데 건반들은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2015년 3월 2일에서 2025년 3월 2일. 딱 10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연습한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종이 건반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현우가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들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눌렀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서윤은 문득 기억했습니다. 밤마다 현우가 방에 들어가면 뭔가 손가락을 까딱거리던 모습을요. 그때 서윤은 그게 이상한 버릇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현우는 이 종이 건반으로 연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는 종이 위에서요. 10년 동안 매일 밤요. 서윤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눈물이 종이 건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서윤은 종이 건반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종이 건반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지만 건반의 형태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서윤은 종이 건반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가슴에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실에선 해숙과 회장이 무언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고 해숙이 불렀죠. 서윤아, 현우랑 연락됐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자식이 어디로 튄 건지. 변호사가 찾고 있는데 종적을 감췄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건반을 품에 안은 채 현관으로 향했어요. 해숙이 물었죠.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서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저택을 빠져나갔죠. 어디로 가는지 서윤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종이 건반은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있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위로 새로 만든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꿈나무 피아노 교실이라고 쓰여 있었죠. 페인트가 아직 덜 마른 듯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연주였습니다. 현우가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옆에 서서 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민지야, 여기 이 부분은 손가락을 조금 더 동그랗게 해봐.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현우가 미소 지었죠. 그래, 잘했어. 계속해봐. 교실 뒤편에는 5명의 아이들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악보를 보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우의 얼굴은 6개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름도 조금 펴진 듯 했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피아노 뚜껑을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운동장에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어요. 연락처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서윤의 이름이 보였죠. 현우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여보, 서윤이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윤이 천천히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당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긴 어떻게 찾았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현우의 종이 건반이었습니다. 이걸 찾았어. 당신 방에서. 서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종이 건반을 바라봤어요. 눈물 자국으로 잉크가 번져 있었죠. 그걸로 어떻게? 당신이 이 마을 출신이라고 했잖아.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 기억나. 그래서 찾아왔어. 서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보, 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옆에 있어도 될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6개월 동안 밤마다 당신이 그리던 그 종이 건반 위에서 나도 같이 울었어. 나 이제 성훈가 딸 아니야. 부모님께 다시는 안 보겠다고 못 받고 나왔고 민준이 문제랑 재단까지 내 손으로 다 도려냈어. 현우 씨, 이제야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조금은 생긴 것 같은데 나 한 번만 다시 봐주면 안 될까? 현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늦었다는 거 알아. 당신이 나를 용서 안 해줘도 이해해. 하지만 그냥 곁에만 있게 해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은 숨죽이고 기다렸죠. 같이 가르칠래요? 현우가 피아노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아이들이 많아서 혼자 하기 벅찼어요. 도와주면 감사하죠. 서윤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우가 악보 한 권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받아들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현우도 옆에 앉았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건반이 좁아 보였습니다. 이 곡 아직 기억해요? 현우가 악보를 펼쳤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10년 전 빗속에서 현우가 처음 서윤에게 들려줬던 그 곡이었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그럼 같이 쳐볼까요? 현우가 오른손으로 선율을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왼손으로 반주를 받쳤어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창밖에서 누군가 교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었어요.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저 젊은 부부 참 보기 좋네. 맞아. 우리 손주 피아노 가르쳐 준다며? 얼마나 고마운지. 두 사람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현우와 서윤은 건반에서 손을 떼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눈이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여보, 앞으로 잘할게. 저도요. 그날 저녁 폐교 운동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우가 작은 연주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의자 대신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부부, 아이들까지 한 50명쯤 모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교실 문이 열리고 현우와 서윤이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운동장으로 옮겨왔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도와줬죠. 피아노를 운동장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현우와 서윤이 나란히 앉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우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윤도 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어요. 현우의 오른손과 서윤의 왼손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노을빛 아래서 선율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 입을 벌린 채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현우와 서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앙코르. 누군가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외쳤어요. 현우가 웃으며 다시 앉았습니다. 서윤도 앉았어요. 이번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그리고 6개월 전 콘서트홀에서 연주했던 그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연주는 달랐습니다. 화려함 대신 따뜻함이 있었어요. 절망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죠.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누군가 촛불을 켰어요. 하나, 둘, 셋. 운동장 곳곳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빛 아래서 현우와 서윤의 연주는 계속됐어요.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천천히 사라지며 고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 할머니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젊은이 고맙네. 우리 손주가 선생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운동장엔 현우와 서윤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사람의 손 위로 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TV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성운문화재단이 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민준 씨는 모든 연주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단 측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재벌가의 갑질과 예술 편취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우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이었죠. 그날 밤 현우와 서윤은 폐교 건물 2층 작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만 있었어요. 화려한 성운과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죠.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책상에 앉아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연필로 악보에 뭔가 표시를 하고 있었죠. 여보. 서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요? 후회 안 해? 100억 찢어버린 거. 현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멈췄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00억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뭔데? 자존심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요. 현우가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서윤도 따라 웃었죠. 나도 후회 안 해. 성운가 나온 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불편한 데서 사는 거.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더 편해. 진짜 나로 살 수 있잖아. 현우가 책상에서 일어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서윤 옆에 앉았어요. 서윤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요.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기회 줘서. 두 사람은 한참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마을 어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국가지원 요양시설에서 외출하는 날이었거든요. 현우가 직접 모시러 가기로 했었죠. 성운가를 떠난 후 현우는 아버지를 민간 요양원에서 국가지원 시설로 옮겼습니다. 해숙이 협박했던 것처럼 요양원비 지원이 끊겼지만 다행히 산재 재심사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설은 예전보다 조금 낙후됐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편안해 하셨죠. 성운가의 돈으로 사는 것보다 당당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였어요. 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내렸죠. 아버지. 현우가 달려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우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말은 잘 못하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서윤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현우에게 휠체어를 넘겨줬습니다. 현우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폐교 쪽으로 걸었어요. 아버지는 주변 풍경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예요.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운동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철봉이 녹슬어 있었죠. 맞아요. 저기서 제가 철봉 연습하다 떨어져서 아버지가 업고 병원 갔었죠.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웃는 듯 했어요. 교실에 도착하자 서윤이 나와 있었습니다. 차림새를 단정히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서윤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윤을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서윤이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아버님, 그동안 못 배워서 죄송해요. 제가 현우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현우랑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들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용서한다는 뜻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왔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가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성운가의 화려한 한정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가 아버지 입에 밥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서윤은 국을 시켜서 드렸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드시며 가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현우가 아버지를 운동장으로 모셨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휠체어를 피아노 앞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연주 하나 들려드릴게요. 현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현우가 어릴 적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곡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현우에게 이 곡을 청했었죠. 현우의 손놀림은 부드러웠습니다. 격렬함 대신 따뜻함이 있었어요. 콘서트홀에서의 연주와는 달랐습니다. 이건 아버지만을 위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연주였죠. 아버지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떨리는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자를 맞추는 것처럼요. 서윤은 교실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현우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손수건으로 아버지 눈가를 닦아드렸죠. 아버지, 제가 잘한 건가요? 10년 동안 참고 산 게.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힘주어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죠.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현우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했다. 현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현우는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살아주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아버지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오후가 되어 아버지를 버스에 태워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현우와 서윤은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갔어요. 요양보호사가 와서 휠체어를 넘겨받았죠. 아버지, 다음에 또 봬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어요. 현우와 서윤은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사라지자 현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현우 옆에 앉았어요. 여보, 괜찮아?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였죠. 서윤 씨,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응? 10년 동안 가슴에 쌓인 게 있었는데 오늘 다 풀린 것 같아요. 서윤이 현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죠. 한참 후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맑았어요. 서윤이 손수건으로 현우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응.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일어났습니다. 폐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단풍잎이 두 사람 주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꿈나무 피아노 교실은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15명으로 늘어났고 어른 학생도 몇 명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현우는 교실에서 한 할머니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박 할머니였죠. 선생님, 이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현우가 할머니 옆에 앉아 손가락 위치를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건반을 눌렀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소리가 났죠. 부엌에서는 서윤이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박전을 부치는 냄새가 교실까지 퍼졌어요. 아이들이 코를 킁킁거렸죠. 선생님,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수업 끝나고 같이 먹자.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서윤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매니큐어 대신 밀가루 묻은 손으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서윤이 호박전과 주스를 내왔어요.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들었죠. 천천히 먹어, 더 있어. 현우가 아이들 사이에 앉아 함께 호박전을 먹었습니다. 한 아이가 현우 옆에 붙어 앉으며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크리스마스 때 발표회 한다며요? 응, 맞아. 다들 열심히 연습해야 해. 저도 무대에서 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너희 모두 무대에 설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깔깔 웃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는 교실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새 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빈 피라모닉 사무국이었죠. 현우가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독일어로 쓰여 있었지만 자동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내용을 읽던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 씨, 현우가 부엌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이거 좀 봐요. 서윤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빈 피라모닉에서 현우에게 협연 제의를 해온 거였어요. 내년 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공연에 솔리스트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여보, 이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10년 전에 받았던 유학 제의. 그때 못 간 그곳이네요. 갈 거야? 현우가 한참 생각하는 듯 침묵했습니다. 서윤은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발표회도 준비해야 하고. 하지만 여보,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알아요. 하지만 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여기가 더 소중해요. 화려한 무대보다 저 아이들 웃는 얼굴이 더 값져요.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답장 같이 쓸까? 그럴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정중히 제의를 거절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담았죠.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꿈나무 피아노 교실 첫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자가 부족해 뒤쪽 사람들은 서서 봐야 할 정도였죠. 무대 위에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무대 한쪽에서 아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긴장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죠. 떨지 마.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첫 번째 순서는 막내 민지였습니다. 8살 꼬마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발이 페달에 닿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발판을 놓아줬죠. 민지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민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작은 별이었습니다. 단순한 동요였지만 민지는 정성스럽게 연주했어요. 중간에 한 번 틀렸지만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쳤죠.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의 할머니가 일어나 환호했어요. 잘했어, 우리 손주. 민지가 웃으며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우가 민지를 안아 올렸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지가 현우 목을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떨렸어요. 근데 선생님 있어서 용기 났어요. 현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지를 내려놓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10살 준호는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를 쳤고 12살 수진이는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했죠. 실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현우와 서윤의 연주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무대에 올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발표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가 연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쇼팽의 녹턴, 10년 전 빗속에서 처음 만난 날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연주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고통 대신 감사가, 절망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죠. 현우의 손등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콘서트홀에서 피 흘리며 연주했던 그 자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현우에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견뎌낸 증거였고 이겨낸 훈장이었죠. 관객석에서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숨죽이고 무대를 바라봤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며 환호했습니다. 현우와 서윤이 손을 맞잡고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회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죠. 여보, 서윤이 불렀습니다. 현우가 돌아봤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현우가 서윤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회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교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죠. 오늘 첫 발표회를 했다. 아이들이 떨리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10년 전 나를 떠올렸다. 재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음악이고 진정한 인생이다. 현우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현우는 미소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종이 건반을 바라봤어요. 10년의 고통이 담긴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로 갔습니다. 뒤에서 서윤을 안았어요. 서윤이 깜짝 놀라 돌아봤죠. 왜? 그냥 고마워서요. 뭐가? 함께 있어줘서요. 서윤이 물기 묻은 손을 닦고 현우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밖에선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운동장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낡은 피아노 위로도 눈이 쌓이기 시작했죠. 현우와 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그런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죠. 학벌은 경력을 증명하지만 고통을 견디고 빚어낸 예술은 인생 그 자체를 증명합니다. 현우는 그것을 온몸으로 배웠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진정한 선율은 건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연주는 화려한 콘서트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서윤은 창가에 서서 그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꼭 맞잡은 채로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10년 동안 침묵 속에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았던 현우가 마침내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큰 감동을 줍니다. 돈과 권력으로 남을 억누르던 악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걸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요. 결국 최고의 복수는 나를 깎아내린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아닐까요?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현우처럼 언제나 눈부시게 빛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